명심해.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그년한테 주면 안 돼. 이건 전부 내 손주를 위한 거야. 위자료 100억이야. 이거 가지고 당장 꺼져. 내 아들에게 더 걸맞은 새 엄마를 찾아줄 거니까. 전 남편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아선호 사상에 찌든 시댁은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는 곧 재혼한다고 했습니다. 새 신부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까지 낳을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청첩장을 받아든 친정엄마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정말 큰 선물이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신부가 사실은 전 남편이 어릴 적 잃어버린 친동생이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이 성장하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지훈. 한때는 나의 남편이었던,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작자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더럽고 경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법원의 조정조서에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것 같았고 그 차가운 종이 쪼가리는 비웃음 섞인 한기를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 10년 결혼 생활의 가치는 그가 부풀리고 부풀려 말했지만 정작 내 손에는 쥐어지지도 않을 허울뿐인 돈 100억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는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나라고 했던가요? 소셜미디어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라더군요. 젊고 예쁜 데다 뱃속에는 이미 최 씨 가문이 그토록 염원하던 후계자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최 씨 집안의 아들을 많이 낳아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리며 그 화풀이를 며느리인 제게 쏟아붓던 전 시어머니. 그 여자는 이제야 비로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라도 얻은 양, 친척들 앞에서 그 유나라는 여자의 손을 잡고 웃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결혼 청첩장. 금박이 화려하게 박히고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붉은 폭탄이 우리 엄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눈꼴 시린 청첩장을, 그리고 그 위에 박힌 김지훈과 유나가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고 또 웃다가 주름진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고 잔인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큰 선물이구나. 나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놈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독사가 마침내 독리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새 신부가 사실은 김지훈 그 짐승 같은 애비가 밖에서 낳아버린, 잃어버린 친딸이라는 걸 말이다. 그 순간 나의 세상은 정지했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미친 듯이 뛰는 내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쿵, 쿵,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복수의 불꽃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 혈관 속에서 순식간에 가장 날카로운 얼음 칼날이 되어 굳어갔습니다. 하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한 줄기 빛. 그 이혼 합의서는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추방 명령서에 가까웠습니다. 김지훈의 변호사 군단, 그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하이에나들은 결혼 후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빼돌려 시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명절과 제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던 노동, 김장철이면 동상에 걸려 퉁퉁 부르트던 내 손 그 모든 것에 대가는 쥐꼬리만 한 양육비와 일산 외곽에 있는, 그것도 딱 2년만 살 수 있는 전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은성아,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지훈이가 그래도 애 데리고 살라고 집까지 마련해줬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게야. 전 시어머니 박 여사는 마지막 가족회의에서 특유의 선심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줄곧 용한 스님이 써줬다는 아들 낳는 부적에만 꽂혀 있었죠.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처럼 군림하던 전 시아버지, 최 회장은 두꺼운 신문 뒤에 숨어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가문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무언의 선고였습니다. 김지훈은 어땠을까요? 부모 뒤에 서 있는 그 남자, 한때는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남자가 그토록 낯설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해방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성아,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긴 했니? 억지로 붙어 산다고 될 일 아니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민지한테도 이게 최선이야. 사랑이 없다고요? 참으로 가소로운 핑계였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민지 데리고 제주도 가서 푹 쉬다 오자. 하지만 그 후로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으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내 물음에 돌아온 건 교묘한 가스라이팅뿐이었습니다. 당신 또 소설 쓴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들어와서까지 당신 눈치 봐야 해? 그냥 거래처 사람이라니까. 왜 사람을 의부증 환자 취급해?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로서의 직감이 절망적으로 울려대던 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거래처 사람이 바로 그 인플루언서 유나였습니다. 좁고 습한 전세 아파트로 이사온 뒤 절망은 덩굴처럼 나를 칭칭 감았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딸 민지가 알아누웠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밤새도록 기침을 해댔습니다. 콜록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망치로 내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소아폐렴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비와 영양제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김지훈이 할 도리를 다했다며 던져준 생활비는 서울의 살인적인 물가 앞에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든 푼돈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버리더군요. 두 번째에야 연결이 되었는데 들려온 건 콧소리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오빠 찾으세요? 오빠 지금 씻고 있는데. 유나였습니다. 그 순간 전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이성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니까. 그리고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흐르는 내 눈물 같았습니다. 펄펄 끓는 민지를 끌어안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자니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내 인생, 내 청춘, 내 모든 것이 우스운 농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지훈의 무정함이 원망스러웠고 시부모의 표독스러움이 증오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 나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어둠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초췌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와 민지의 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보온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밥부터 먹어. 엄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는 인형처럼 식탁에 앉혀졌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삼계탕을 그릇에 담아주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맛이라곤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엄마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달군 강철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꾸지람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면 민지 열이 내리니? 병원비가 해결돼? 한은성, 내가 너를 이따위로 키운 줄 알아? 쓰레기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라고 키운 줄 아냐고.
나는 엄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10년 넘게 들고 다닌 낡은 가죽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겉면이 낡고 해진 것이 꽤 오래된 물건 같았습니다. 이거 봐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손으로 쓴 합의서였습니다. 갑은 최만식, 전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을은 정미숙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만식이 정미숙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향후 생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조건은 정미숙이 서울을 떠나야 하며 최만식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명 날짜는 무려 3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시아버지의 더러운 과거지? 엄마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정미숙이라는 여자, 옛날에 최만식 회사 경리였어. 최만식이 박 여사랑 이혼하고 살림 차려주겠다고 꼬드겼는데 덜컥 임신을 하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은 거야? 임신 5개월이었는데 지우지도 못하고 혼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더라. 거기서 딸을 낳았어.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니. 엄마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내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사람 써서 알아봤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최씨 가문 금지옥엽 핏줄을 가졌다고 자랑질해대는 그 인플루언서 유나, 본명이 정유나더구나. 그 어미가 바로 최만식한테 버림받은 정미숙이고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훈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배다른 여동생이라니.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누렇게 바랜 합의서를 보다가 사진 속 유나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만식을 묘하게 닮은 눈매가 그제야 보였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문 하나를 닫아버린 대신 저들의 지옥을 통째로 날려버릴 기폭 장치를 내 손에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당장 가서 김지훈한테 말해요. 다 까발리고 망신당하는 꼴을 봐야겠어요. 안 돼. 엄마가 내 손을 세게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가서 말해봤자 너만 미친 여자 취급받아. 질투에 눈이 멀어 헛소리한다고 할 게 뻔해. 그 인간들 돈이고 뺏기고 써서 어떻게든 덮으려 들 거야. 오히려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은성아, 복수는 욱하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계획해서 해야지. 저들이 직접 이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가게 놔두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고만장할 때 그때 밀어버려야 해. 뼈도 못 추리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박살을 내야 한다고. 나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달래기만 하던 유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지혜롭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동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나 하는성이 지옥 같았던 내 전반생을 걸고 벌이는 최후의 반격입니다. 둘,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울기만 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던 하는성은 죽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차가운 증오와 명확한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나의 참모가 되었고 나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끈기 있게 거미줄을 치는 거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인이었습니다. 엄마가 고향 인맥을 통해 정윤아의 배경을 알아내긴 했지만 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흥신소요. 거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지금 형편에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내 말을 자르며
통장에서 당신의 노후 자금을 몽땅 인출해 왔습니다. 이 돈 어차피 너랑 민지 주려고 모은 거야? 지금 쓰는 게 가장 값지게 쓰는 거다. 명심해라, 은성아. 우리가 지금 쓰는 돈, 나중에 최씨 집안한테 몇천 배, 몇만 배로 돌려받을 거니까. 엄마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유능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윤아의 호적 등본이 있었고 모칠란에는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윤아가 몰래 부산의 한 고급 요양병원을 드나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윤아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이 성성한 여자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오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그녀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미가 간경화 말기라더라. 병원비랑 요양비가 매달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더구나. 엄마가 보고서를 짚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윤아라는 애가 왜 김지훈이 이혼하자마자 저렇게 서둘러 결혼하려는지. 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 돈 때문이야. 제 어미 살릴 돈이 필요한 거지? 동정심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의 사정은 딱하지만 윤아는 그 해결책으로 사기를, 그것도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고 내 가정을 파탄낸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폭탄의 재료, 즉 DNA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김지훈의 물건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지만 혹시나 해서 챙겨둔 게 있었습니다.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전동 칫솔모. 미련하게도 그 인간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때 사두었던 여분 칫솔모가 이제는 그를 심판할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최만식 회장의 샘플을 얻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기사가 딸린 차로만 이동하고 의심이 많은 노인네였으니까요. 엄마가 꾀를 냈습니다. 탐정을 대리 기사로 위장시켜 그가 자주 가는 고급 요정 앞에서 잠복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최만식이 만취했고 수행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탐정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최만식이 내린 뒤 탐정은 뒷좌석 헤드레스트에서 그가 흘린 머리카락 몇 올을 수거해냈습니다. 윤아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매일같이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남겼으니까요. 탐정은 그녀가 자리를 뜬 직후 쓰레기통에서 그녀가 입을 댄 빨대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샘플을 각각 다른 가명과 주소로 세 곳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조작이나 실수가 생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김지훈과 윤아가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리고 그 소위 나들이라는 아이를 안고 내 앞에서 비웃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잠든 민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아야만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야?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 저것들이라고. 드디어 세 통이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는 내 손은 덜덜 떨렸고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곧장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결론란에 적힌 글귀가 망막에 화인처럼 찍혔습니다. 검체 A, 김지훈, 와 검체 B, 윤아의 유전자 분석 결과 생물학적 반영제 관계, 디복남매, 가 성립할 확률은 99.999%임. 두 번째, 세 번째 보고서의 결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자 최씨 집안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윤리적 핵폭탄이었습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습니다. 마치 처형대에 오르기 직전 무디어진 칼날을 예리하게 가는 망나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체부였습니다. 그가 건넨 건 금박 글씨가 번쩍이는 두툼한 붉은 봉투였습니다. 김지훈과 유나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돋보기를 쓴 엄마는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말 큰 선물이야. 놈들의 명주를 끊어놓을 아주 귀한 선물. 우리는 그 성대한 잔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백화점으로 보내 우리 모녀가 입을 최고급 정장을 사게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옷으로요. 엄마는 세 곳에서 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30년 전의 합의서 복사본, 정미숙의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유나의 호적 등본까지 모두 모아책처럼 제본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감싼 뒤 커다란 황금빛 리본을 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귀하디 귀한 결혼 축하 선물처럼 보이게 말이죠. 결혼식 전날 유나는 SNS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배를 소중하게 감싸 쥔 사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나의 왕자님과 결혼해요. 우리 아기 왕자님과 함께 인생의 이 막을 시작합니다. 지훈 오빠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저에게 따뜻한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은 축복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꼭 행복하세요. 와, 아들이라니 대박. 최 씨 가문 경사났네. 김 대표님 진짜 위너다. 사업도 잘해. 와이프는 여신이야. 거기다 등남까지. 눈이 시릴 정도로 역겨운 글자들을 보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족. 유나, 넌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발을 들이려는 곳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란걸. 그곳은 거짓과 욕망, 그리고 더러운 핏줄로 얽히고 설킨 무덤일 뿐이야. 그리고 내일, 내가 친히 가서 너희 모두를 그 무덤 속에 쳐넣고 관뚜껑을 닫아줄게. 결혼식 당일, 날씨는 얄미울 정도로 화창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은 수많은 꽃과 크리스탈 장식으로 꾸며져 마치 꿈속의 궁전 같았습니다. 최 씨 집안의 재력과 위세가 유감없이 발휘된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었고 연 회장은 가식적인 안부 인사와 아첨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와 엄마가 도착했을 때는 막 예식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김지훈과 유나가 나란히 서서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이 따로 없더군요. 전 시어머니 박 여사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하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배 좀 보세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랍니다. 우리 집안 대가 끊길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야 다리 뻗고 자겠어요. 그때 박 여사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경멸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은성이 아니니? 여긴 웬일이야? 우리 지훈이 얼마나 행복한지 구경하러 왔니? 나는 대꾸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내 시선은 그녀 너머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최만식 회장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기름진 배를 내밀고 사람들의 축하를 즐기고 있었죠. 그의 눈길이 틈만 나면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흐뭇함뿐만 아니라 남자로서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끈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김지훈도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거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유나의 허리를 더 꽉 끌어안으며 내게 시위했습니다. 봤지? 난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도 나를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도.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나는 그들을 고요하게 응시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지기 직전에 어린 양 2마리를 보는 기분이었죠. 내 곁에 선 엄마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때가 됐구나. 엄마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의 낯간지러운 덕담과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김지훈과 유나는 반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향해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하객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신부 측 가족 대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가장 진실한 축복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사회자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가족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이며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왔으니까요. 식장 안에는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회색 투피스 정장을 입은 우리 엄마가 우아하고 침착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김지훈과 최 씨 일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서렸습니다. 엄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미소를 머금은 채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신부 유나 양 어머니의 오랜 친구입니다. 오늘 유나 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친정 어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과 축복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객석에서는 예의상 치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지훈과 유나의 얼굴에도 억지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선물은 아주 특별합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의 시선은 최만식 회장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최만식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새신랑 김지훈 군도 분명 이 선물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뼈가 있는 엄마의 말에 최만식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단상을 내려와 그 커다란 상자를 김지훈의 손에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게나, 새신랑.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가 족바로서 받아야 할 첫 번째 선물이니까? 오빠. 김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보았다가 다시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다소 짜증 섞인 손길로 포장지를 뜯어냈습니다. 셋 결혼식장에서 열린 심판, 그리고 윤리라는 이름의 폭탄.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는 김지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짓궂은 장난에 놀아난다는 불쾌함이 얼굴에 묻어났죠. 아마 비싼 물건이긴 해도 훈계나 잔소리가 적힌 무언가일 거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얀색 표지에 제본된 문서가 드러나는 순간 그의 얼굴에 있던 짜증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고딕체로 인쇄된 제목 한 줄이 천둥소리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만식님, 김지훈님, 그리고 정유나님의 친족 관계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모음. 김지훈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에서 발급한 감정서였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서열 따위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봐야 할 것은 맨 마지막 줄의 결론뿐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글자 하나하나가 불에 달군 인두가 되어 그의 눈을 지지는 듯 했습니다. 감정 결과 검체부 최만식과 검체녀 정유나의 친자 확률은 별표 99.99998% 별표로 두 사람 사이의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성립함을 지지함. 감정 결과 검체 오빠 김지훈과 검체 저동생 정유나의 친족 관계는 이복남매의 유전적 특성과 일치하며 두 사람 사이의 생물학적 반형제 관계가 성립함을 지지함. 툭.
그의 손에서 파일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마치 놀란 하얀 나비 떼처럼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배경 음악조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김지훈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넋이 나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썰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야? 저게 뭔데? 신랑 얼굴색이 왜 저래? 서류 같은데? 무슨 서류길래 사람이 저렇게 놀라? 유나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쥐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김지훈이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끔찍한 괴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최만식 회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곁눈질. 그것만으로도 평생 위험을 유지해온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김지훈과 똑같이 창백해진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불에 탄 낙엽처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그는 이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자의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엄마 오정숙 여사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가 마이크를 잡자 식장 안의 모든 조명이 오직 엄마 한 사람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조작. 모함이라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뚫고 들어가는 단호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회장님. 30년 전 당신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정미숙이라는 아가씨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최만식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해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정교한 수술용 칼이 되어 최 씨 가문의 화려한 껍데기를 가르고 썩어 문드러진 속살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 5개월 차, 당신의 약속이 지켜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은 고작 별표 5천만 원 별표짜리 수표 한 장과 합의서를 던져주며 당신 세상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천한 여자는 최 씨 가문의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고 했죠. 아이를 낳으면 모자가 쌍으로 이 나라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과 경악, 경멸로 일그러진 하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정은 위대했습니다. 그 가여운 여자는 차마 제 핏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홀로 부산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식당 설거지, 공장 미싱시다. 안 해본 일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약으로 겨우 숨만 붙어있는 처지입니다. 엄마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미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르고 초췌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 옆에는 30년 전의 합의서와 모칠란의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유나의 호적 등본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체면이고 뭐고 집어던진 채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자,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심판자의 위엄이 서린 손가락이 단상 위에 최만식을 향했습니다. 최만식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엄마의 손가락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 범벅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유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핏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주했던 그 딸이 바로 오늘 당신 아들의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정윤아 양입니다. 쾅. 결혼식장 한복판에 진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명,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뒤섞여 파멸의 파도가 되어 몰아쳤습니다. 세상에. 근친상간이야. 저거 근친상간이라고. 오빠가 여동생이랑 결혼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신부 측 가족이 왜 한 명도 안 왔는지 이제야 알겠네. 세상에 이럴 수가. 유나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최만식을 보았다가 김지훈을 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그녀는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기절해 버렸습니다. 유나. 김지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닿기 직전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확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극도의 역겨움과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획 몸을 돌려 무대 난간으로 달려가더니 난간을 붙잡고 격렬하게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내장을 다 토해내야만 뼛속까지 스며든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는 듯 그는 짐승처럼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한편 전 시어머니 박 여사는 30초가량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마침내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이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암사자처럼 괴성을 지르며 남편 최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만식,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야. 박 여사는 최만식의 옷을 찢어발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밖에서 그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녀? 나를 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너 죽고 나 죽자. 최만식은 아내의 손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며 헛소리처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지난 일이야. 닥쳐. 더러워. 도합 100살이 넘은 두 노인이 가문의 영광이 정점을 찍어야 할 무대 위에서 시정잡배처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발이 벗겨지고 옷이 찢어지고 그들의 위신은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나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한때 나의 남편이었던 남자,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그들 스스로 만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인생 가장 추악하고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비참한 쇼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처럼 고요한 황량한 들판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가요. 그래.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끝낸 자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마치 지루한 연극을 다 보고 나오는 관객처럼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충격에 빠져 길을 터주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지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뒤로한 채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전례 없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나, 한은성은 자유였습니다. 넷 잿더미가 된 왕국,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 언론이 세기의 막장 윤리 스캔들이라 이름 붙인 그 결혼식은 리히터 규모 12의 지진처럼 겉보기에만 견고했던 최씨 왕국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와 엄마는 TV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틈을 주지 않고 쏟아지는 뉴스 알림이 내 휴대폰 화면을 눈송이처럼 뒤덮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속보. 대한건설 최만식 회장 혼주석에서 근친상간 스캔들 터져 신랑 신부가 이복남매, 주가 폭락, 오너 리스크의 대한건설 시가총액 수백억 증발, 개장 직후 하한가 직행, 심층 취재, 밑바닥 격리 딸에서 재벌가 며느리까지 인플루언서 유나의 복수극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건설 세무조사 및 최씨 일가 불법 자산은닉 수사 촉구.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인민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최씨 부자와 박 여사,
심지어 유나까지 그들의 사진과 과거 발언, 사치스러운 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들을 화목한 가정, 자녀 교육의 표본이라며 치켜세우던 언론들은 이제 총구를 돌려 가장 날카로운 말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회. 김지훈이 방송 나와서 가정적인 척하던 거 생각하면 토 쏠려요. 그 시어머니란 여자, 며느리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더니 꼴 좋다. 남편이 밖에서 나온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일 뻔했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제일 불쌍한 건 전처지. 10년 청춘 다 바치고 빈몸으로 쫓겨났는데 지금 보니 지옥에서 탈출한 거였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값싸고 또 금방 잊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이 분노하는 대상을 내가 직접 심판대 위에 올렸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김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절망적인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의 그 당당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은성아 하는 성 내가 한 짓이지? 그렇지.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민지도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독하다고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김지훈.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고열에 시달리는 민지를 안고 병원비 좀 달라고 사정할 때 넌 내 그새 사랑이랑 호텔에서 뒹굴고 있었지? 그때 넌 왜 그렇게 독했니? 내 부모가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고 내 몫의 재산까지 불법으로 빼돌릴 때 넌 왜 그들이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나는 그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습니다. 왜냐고 물었니? 나는 총알을 박아 넣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내 가족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난 그저 너희들의 추잡하고 더러운 현실을 세상에 공개했을 뿐이야. 내가 조작한 건 하나도 없잖아. 이 모든 건 너희가 심은 씨앗이야. 내가 잘못했어, 은성아. 정말 잘못했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우리 재결합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 돈 줄게. 별표 100억 별표. 아니, 별표 200억 별표 줄게. 강남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해줄게. 제발 언론에 나가서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질투 때문에 거짓말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참으로 비참하고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나는 감정을 싹 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잘 들어. 첫째, 난 아무것도 번복하지 않아. 다 사실이니까. 둘째, 내가 나한테 줘야 할 건 뇌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내 정당한 몫이야.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그 잘난 아들 낳겠다고 나랑 민지를 버린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증오만 남았어. 다신 전화하지 마, 역겨워.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내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 가문의 몰락 기미가 보이자마자 연락해 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한은성님,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스캔들 때문에 국세청이랑 금융감독원이 대한건설이랑 최 씨 일가 자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뒤로 빼돌린 자산이랑 해외 신탁 같은 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은닉 재산이 드러났으니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유책 배우자의 과실이 워낙 심각해서 위자료도 역대급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저쪽에서 근친혼 시도로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켰으니 판사님도 우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처음에 말씀하신 별표 100억 별표.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전화기를 쥔 채
창밖에서 이웃집 아이들과 뛰어노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복수에 성공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족쇄를 끊어내고 다시 태어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유산했습니다. 최 씨 집안이 그토록 바라던 금쪽 같은 손자, 내 가정을 파탄 내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그 후계자는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퇴원 후 유나는 자취를 감췄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정미숙은 요양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날 밤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만식과 박 여사의 결혼 생활도 끝장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언론 앞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수십 년간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렸고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결국 부도 위기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최만식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상업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고 나와 민지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서울 중심가의 넓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민지를 위해 좋은 학교를 알아보고 엄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집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거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폭신한 카페트 위에서 뒹굴며 까르르 웃었고 엄마는 탁 트인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발 아래로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전 대한건설 대표 김지훈, 내부자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 영장 발부. 사진 속에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반쪽이 된 채 양옆의 형사들에게 붙들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꺼지라고 소리치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그 추악했던 사람들과 사건들. 모든 것이 길고 고통스러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최 씨 집안의 며느리 한은성도 복수의 화신 한은성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은성입니다. 민지의 엄마이자 오정숙 여사의 딸. 폐허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을 구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손에 쥔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내 입꼬리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